그 비슷한 시기에 예. 내부 인사 이슈가 좀 같이 터져서 같이 일하던 많은 구성원들이 한 번에 줄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이 과정에서 양수빈 대표님과 회사를 둘러싼 좀 허위 사실들이 당시 투자자들과 그리고 아까 선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클이 스케일업 팁스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 팁스 측에도 퍼지는 일이 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은 이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당연히 양수빈 대표님께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서를 하나하나 다 뽑아서 이사회를 열고 주주들에게 하나하나 다 소명을 했고 또 팁스 측에도 그 내용들 그대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중고 의류 수거 서비스인 리클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클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이 많이 쌓였을 때 그럴 때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소비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옷을 수거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직접 가서 의류를 수거한 뒤 의류의 상태와 브랜드 그리고 무게에 따라 값을 매겨서 소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과거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도 리클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2년 만에 매출이 15배가 넘게 성장하고 또 2025년에는 스케일업 팁스로도 선정이 되고 중고 플랫폼인 번개장터와도 굉장히 활발하게 협업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굉장히 밝고 유망하게 잘 성장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클이 2025년 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실제로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지난 1년 사이에 리클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전도가 유망해 보였던 그런 회사가 회생 절차까지 밟게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상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전에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리클이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고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네, 예. 이제 리클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중고 의류를 수거를 해서 매입을 하고 또 재판매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사용자가 앱에서 이제 그 중고 의류가 헌옷이 많이 쌓였을 때 네. 앱에서 수거를 신청하면 리클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옷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옷에 대해서 무게를 재고 또 하나하나 검수를 하고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매입 금액을 정산해 주는 구조인데요. 예. 리클의 매입금은 키로당 300원이고요. 이 300원의 구조가 기존의 헌옷 수거 서비스들보다 한 1,200원 정도 더 가격을 매겨주는 네,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근데 또 1,200원이면 엄청 높은 건데요. 킬로그램당 여기는 300원이고 다른 데는 뭐 100원, 2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보통은 200원 정도인데 그럼 50% 이상 더 쳐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서 리클이 조금 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이유가 유명 브랜드나 상태가 좋은 옷은 또 개당 최소 500원에서 2만 원까지 플러스 매입가를 또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좋은 옷들은 또 그 매입한 옷을 리클에서 또 추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플러스 매입가를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알라딘 같은 데도 이제 뭐 중고책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내놓으면 와서 가져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상태라든지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인지 잘 팔릴 책인지 따라서 가격을 좀 다르게 책정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구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 매장이 있으니까 중고책 매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고책을 매입하는 건데 리클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어디다 이제 팔 데가 있어야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도 벌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거한 물량을 이렇게 소화를 하나요? 네, 그 매입한 헌옷은 리클에서 크게 세 가지 채널로 이제 재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수출. 이고요. 두 번째는 내수 업체의 납품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체 스토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 수출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이제 옷들이고 이렇게 대량으로 해서 좀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대량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고 내수 업체의 납품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 있는 빈티지 샵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 이제 옷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또 퀄리티가 좋은 옷들은 리클에서 자체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온라인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예. 있고 오프라인 빈티지 샵들도 직접 운영을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렇게 판매 채널을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서비스 확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그 서비스 약간 수거 지역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점점 맞습니다. 이제 서비스가 커질수록. 네네네. 서비스가 갈수록 커졌는데 이 수거 음. 지역이 처음에는 리클이 서울 동쪽 일부에서만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이 강남권이 포함되고 그랬겠네요. 네네 예. 점점 이제 예. 시작을 넓혀 갔는데 처음엔 동쪽에서만 시작했다가 서울 전역 그리고 인천 경기권으로 직접 수거를 확장을 했고요. 또 나중에는 택배 수거까지 도입을 해서 전국 서비스로 좀 운영이 됐었던 네,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25년 3월까지는 누적 수거량 8,072톤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거 지역도 넓히고 또 판매하는 채널도 이제 확보를 해가면서 이용자 반응도 꽤 좋았는데요. 2025년 3월까지 누적 회원수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또 이런 플랫폼들은 사실 재이용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텐션이 중요하죠. 네, 리클을 이용한 고객 중에 3개월 안에 다시 수거를 신청하는 비율이 50%에서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데보다 뭐 50%에서 뭐 100%를 더 네네. 준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막 300원이냐 100원이냐 200원이 아, 그렇죠. 그렇게만 보면 되게 작은 돈 같지만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네, 50% 맞습니다. 100%니까 네. 이용자 반응이 좋은 거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승아님이 그때 쓰셨던 기사를 봐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한 15배가 올랐었는데 네. 이 매출 추이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매출을 보면 2022년에 3억 8천만 원이었고요. 2023년 23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 2024년에는 6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애초 2022년에는 약간 무수 자체가 작아갖고 작았습니다. 그런 네. 효과가 좀 있긴 하네요. 네, 그래도 뭐 2023년하고 2024년 사이에도 2.5배 정도 성장했으니까 네. 예. 성장세가 좀 가팔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기업의 성장을 네, 볼 예. 수 있는 이제 매출 총이익률도 한번 따져봤는데요. 이제 매출 총이익은 이제 매출에서 매출을 내는데 직접 들어간 그 비용인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네, 리클의 매출 총이익은 2024년 41억 4천만 원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67%였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런 리세일 플랫폼의 매출 총이익률이 보통은 한 40에서 5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리클은 67% 정도인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승아님 말씀만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인데 네. 그런데 이제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 네, 매출은 그렇습니다. 커졌지만 손실은 그보다 더 커졌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건가요? 손실이긴 했지만 규모가 회생까지 갈 정도로 크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손실의 규모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2022년 4억 원, 그리고 2023년 13억 원, 2024년 30억 원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중고 의류 수거 및 리세일 비즈니스가 비용 구조가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중고 의류를 직접 수거를 해서 또 사람이 일일이 검수를 하고 선별을 해서 다시 유통해서 판매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선표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력과 물류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판관비를 살펴봤을 때 2022년에 6억 6천만 원, 2023년에 28억 7천만 원, 예. 그리고 2024년에 71억 7천만 원으로 빠르게 불어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4년 기준으로는 운반비 검수를 하기 위해 이제 차가 움직이고 뭐 이런 예. 비용에 들어가는 운반비가 22억 원, 인건비가 16억 원 정도 이제 사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면은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61억 원이고
영업 손실액은 30억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일반적인 기업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스타트업 씬의 그 약간 네. 특수한 그런 그쵸. 맥락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경영 상황이 안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스타트업 기준으로 보면은 특히 이런 네네. 물류하고 연관된 스타트업들은 맞습니다. 초반에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전에는 그 효율화를 이루기 전에는 맞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결정적으로 크리티컬하게 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계 회계사분께 이야기를 좀 들어본 게 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이 리클의 손실이 단순 적자라기보다는 물류 밀도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투자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의류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초기에 물류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단위당 비용이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다만 또 산업 구조만으로 보기에는 판관비와 인건비 증가폭이 조금 컸던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주셨는데요. 요 부분이 다른 네.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판관비와 그 인건비가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이제 빠른 속도로 네, 네,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맞습니다. 기업들에 비해서 평균적인 그런 것보다 네, 네.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좀 기업이 악화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승환님이 이 기업회생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네. 위해서 그 양소빈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연락을 드렸고 또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남양주에 리클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서 다녀왔고요. 네. 양 대표님께 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저도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예. 상황인지 질문을 드렸을 때 처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데 해주신 말씀이 이제 정말 소액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만 됐어도 하나만 좋은 방향으로 틀어졌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모든 것들이 희한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뭐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뭐 사업이 망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내부의 악재가 좀 동시에 터졌었고요. 그 영향으로 결국에는 회생을 신청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천천히 들어보니까 그 시작이 이제 2025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리클이 외형 성장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또 다음 라운드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런웨이가 짧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속 투자도 준비를 했던 건데 당시에 이제 후속 투자 유치에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양 대표님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1월에 들어오기로 했던 정부 지원 자금도 지연이 돼서 3월에 들어오게 됐고 그 즈음 후속 투자도 무산이 되면서 계획했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3월부터 한 달 정도 직원 급여가 지연이 됐고 예. 업체 대금 미지급금도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자금 흐름에 좀 경색이 왔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도 갖고 막 갑자기 회사가 막 휘청거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예. 내부 인사 이슈가 좀 같이 터져서 같이 일하던 많은 구성원들이 한 번에 줄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이 과정에서 양수빈 대표님과 회사를 둘러싼 좀 허위 사실들이 당시 투자자들과 그리고 아까 선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클이 스케일업 팁스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 팁스 측에도 퍼지는 일이 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은 이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당연히 양수빈 대표님께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서를 하나하나 다 뽑아서 이사회를 열고 주주들에게 하나하나 다 소명을 했고 또 팁스 측에도 그 내용들 그대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팁스 측에서도 그런 내용이
그런 제보가 내용을 들어왔겠죠. 제보를 예, 예. 제보를 받았고 또 정부 돈이기 때문에 조사를 나왔어야 했다고 그렇죠. 해요. 예. 예. 조사를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 처벌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좀 투자자들의 신뢰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이 협상이 진행되던 후속 투자가 결국에는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좀 흠집이 났다고 해야 될까요? 아, 네, 어차피 2025년 뭐 작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인데 약간 이렇게 이슈가 된 회사에 돈을 넣기 싫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심사역부는 넣고 싶어도 위에서 야, 굳이 왜 거기다 이렇게 넣었냐. 맞아요. 다른 네. 데 좋은 데도 많은데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을 그 가능성이 높죠. 맞습니다. 또 이제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뭐 작년부터 별로 그렇게 막 네. 선호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물류까지 결합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금이 끊기고 투자도 무산이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약간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네네.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즈음에 기존 투자자분들 중에 한 곳에서 예. 레스큐 펀딩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스큐 펀딩이라는 게 이제 그 단어 그대로 구조대처럼 이제 경영 위기에 처한 예, 예.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으로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를 하는데 기존 투자자 중에서 이 레스큐 펀딩을 하겠다고 나선 곳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진행이 되려면 또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마 아니죠. 그냥 뭐 이게 기업 가치가 높아졌으면은 네. 그냥 가는 건데 기업 가치가 지금 네. 낮아진 기업 가치로 이제 레스큐 펀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레스큐 펀딩 맞습니다. 뭐 레스큐 펀딩을 받을 정도면은 당연히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없고 없죠. 떨어져야 네. 되는데 기존 주주들이 다 이제 싫다는 거잖아요. 그쵸. 기존 주주들 중 일부가 네, 맞습니다. 뭐 이 사전 동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동의 안 해주면 끝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펀딩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 네, 거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예, 예.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엔 이 레스큐 펀딩도 받지 못하고 결국 양수빈 대표님이 그때 이제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또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의 반복이었다고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제 자금 경색이 오고 투자는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줘야 될 돈이 있잖아요, 업체들한테. 그 그렇죠. 거래하는 업체들 많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네. 다 직접 가서 수거하는 건 아니고 외부 그죠. 업체들 써갖고 이제 수거를 할 텐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당연히 돈도 많이 밀렸겠네요. 직원분들 급여도 좀 밀렸으면 당연히 이쪽도 밀렸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래처들과 워낙 예, 예. 오랜 기간 소통을 하시다 보니까 직접 양수빈 대표님께서 사장님들 찾아가서 이런 어려움을, 상황이다, 예. 네, 얘기를 하고 또 그 업체 대표님들도 그럼 좀 기다려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초반에는 좀 버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자 이제 3월에 그런 상황이 터졌고 좀 이후 연말까지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또 대표님들도 거래처 대표님들. 네, 거래처 대표님들도 이제 버티기가 어려워지신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또 다 본인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이고 본인 그렇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양 대표님의 상황은 이해는 하지만 그 거래처 대표님들도 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거래처에서 이제 압류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수빈 대표님께서 이제 압류가 걸리면 사업자 통장을 통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생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거래처 대표님들이 나쁘다고만도 볼 수 없는 없어요. 거예요. 네. 사실은 1년 가까이 기다려줬으면 사실은 맞습니다. 많이 기다려드린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압류를 해야 나중에 자신이 이제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 일단은 거래처 사장님들 잘못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법적으로 잘못을 따지면은 돈을 못 준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압류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이긴 한데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돈 받으려고 프로세스라서 하면은 당연히 그러면 나는 그 내 돈 날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 또 회생을 신청하게 되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게 돼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2025년 스케일업 팁스에 선정이 됐던 이유가 이 중고류를 수거를 해서 사람들이 검수를 하던 그거를 이제 AI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AI 기반 중고류 검수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리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오프라인 매장도 이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무인 매장 모델로 해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도 또 하고 계셨다고 해요. 가맹사업 본부까지 꾸려놨었는데 더 이상 추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양수빈 대표가 이 시기, 그러니까 뭐 작년이죠. 작년 이 네. 무렵을 이제 작년 그 시기를 이제 회상을 하면서 대표로서 좀 책임감을 크게 통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다양한 이제 요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게 대표인 본인의 책임이 가장 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이제 시리즈 A 라운드 투자 이후에 본인이 조직의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간 예. 게 가면서 이제 경영적인 판단 실수를 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조직 안에서 북극성 지표를 하나 딱 찍고 목표를 세우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장을 해 왔었는데 시리즈 A 투자 이후에 또 새로운 경영진들이 합류를 하고 또 조직이 커지면서 본인이 중심을 잃고 많이 흔들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사 문제, 또 채용에 있어서 권한을 모두 새로운 경영진들에게 넘기고 손을 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됐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 대표가 인사 권한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갖고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죠? 네, 이게 비용 구조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네.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5명이면 됐을 일을 15명이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사 권한을 넘기다 보니까 내부에서 직원 필요해요, 사람 더 필요해요 하면은 그냥 채용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채용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리클이 시리즈 A 이후에 120명까지 규모가 커졌다고 해요. 시리즈 A 기업치고는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인력이 큽니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매출 규모랑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인력 규모가 그러니까요. 큰 매출이 규모인데, 막 60억이었는데 네, 그 인당 매출이 5천만 원인 거네요. 그 그렇습니다. 당시. 예. 그럼 인건비 빼면 남는 게 네,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매출 60억짜리 회사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120명이었어서 결국 이게 비용 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업회생 신청을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회사 자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서비스는 운영이 되고 있고 리클이 이제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존 모드에 좀 들어가면서 네.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적인 퇴사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인력을 많이 줄였고요. 120명까지 커졌던 조직이 지금은 25명으로 줄었고 이 구조가 이제 인오피스 인력, 뭐 개발 인력이라든지 9명이 남아 계시고 또 현장에서 수거랑 분류하시는 분들 10명 정도 네. 그리고 각 오프라인 매장의 인력 2~3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서비스 범위도 같이 줄었는데요. 아까 전국 택배 서비스와 뭐 서울 전역 그리고 인천, 뭐 경기 지방에서는 직접 수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줄어서 택배 서비스는 일단 중단이 됐고요. 초창기에 서울 동쪽에서만 서비스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초창기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네. 동쪽 서비스에서만 이제 수거를 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케팅 비용도 상당히 줄였는데요. 전에는 마케팅에 월 1억 원씩을 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마케팅 비용이 0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마케팅에 1억 원씩 태울 때 하루에 40톤을 수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마케팅비를 쓰지 않고도 오가닉하게 인입되는 수거 신청건을 톤수로 환산을 하면 하루에 26에서 27톤 분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 마케팅비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지는 못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력과 마케팅, 네, 맞습니다. 음. 인력과 마케팅에 오버페이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인력은 줄어들고 네. 마케팅비도 그렇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간 서비스에서는 흑자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줄긴 했지만 생존 모드 이후에 2026년 3월 기준 첫 월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요. 3월 기준 매출 2억 6천만 원에 이익 2천만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규모가 상당히 작아지긴 했지만 이런 실적을 보고 투자자 중에 한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계속 리클은 계속 손실을 키우면서 성장을 했을 거다. 이 상황이 오히려 체력을 갖추고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수빈 대표님께서도 이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흑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케팅비를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네. 계속 그 마케팅 없이도 리클을 찾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고객들이 네. 이제 옷을 안 내주면은 여기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리클의 가장 큰 자산일 수도 있는데요. 수거 지역이 줄어든 뒤에도 언제 서비스가 다시 열리냐라는 문의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거까지 이제 동쪽 지역만 하더라도 좀 인력이 적다 보니까 수거를 하기까지 대기가 한 1, 2주 정도 이제 걸린다고 또 하더라고요. 동선 짜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 있는데 여기는 막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청 고객들이 많고 이게 리클이 만들었던 서비스 경험이 아직까지 좀 유효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양수빈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게 비용을 좀 극단적으로 줄이는 와중에도 절대 건드리지 않은 게 바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그 매입가였다고 해요. 아까 선표님께서도 1, 200원 차이지만 이게 퍼센테이지 짜서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내부에서 유저 매입가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양수빈 대표님께서 이 유저 매입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반응이 좋았던 고객 경험이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었다. 네. 자기 지갑에 돈이 두둑하게 꽂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고객 경험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고객들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계속해서 언제 열리냐, 뭐 왜 갑자기 우리 지역에서는 수거가 안 되냐 이런 문의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는 이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거죠? 네, 진행 중입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어떤 단계인 건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 그러면. 네, 기업이 회생을 신청을 하면 크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크게 보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1단계는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2단계로 조사위원회 조사와 보고서 제출이 진행이 되고 3단계로는 어떻게 이제 회생을 할지 회생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4단계는 법원의 인가 및 이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리클이 현재 3단계라고 합니다. 네, 조사를 통해서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경영을 이어가는 계속 기업 가치가 높다는 판단을 우선 받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수빈 대표님께서 이제 회생 계획안을 1차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기존 주주의 지분이 좀 많이 사라지는 그런 회생 계획안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좀 기존 주주의 지분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짜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고 또 주주분들의 도움으로 M&A 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리클이 살아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가장 최우선 되는 거는 이제 1년 가까이 대금 지급을 기다려준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변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도 덧붙여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문 드리면 리클의 이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업을 양수빈 대표님과 남아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이어가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M&A에도 굉장히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리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주들과 논의를 하면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좀 이어갈 예정이고요. 하루빨리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고 싶은 게 먼저 우선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또 리클을 유니콘으로 만들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또 굉장히 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이런 개인적인 욕심은 내려놓은 상태이고 그냥 하루빨리 서비스 정상화해서 채권자들의 채무를 해결을 하고 또 예전 이상의 성장 궤도에 다시 오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양주까지 가셔갖고 뭐 인터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굉장히 이제 밝게 그렇게 잘 성장하는 것으로 보였던 리클이 왜 지금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리클이 이 뼈를 깎는 그 노력을 통해서 예전처럼 멋진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것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